저는 사실 이제 우리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계신 5년 내내 거의 화난 상태로 제가 살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맨날 백분 토론 나와서 싸우고 뭐 SBS 나가서 싸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서 쌈질하는 걸로 제가 세월을 거의 다 보낸 것 같아요. 실제로 돌이켜보면 저는 화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늘.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당한 공격이 일상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그렇게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싸우는 게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싸웠던 것 같아요. 정치 뭐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만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5년간 제가 정치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분한 거 지금도 너무너무 분해요. 그게 저는 진짜 분해요. 이것은 공분이기도 하고 사적인 분노기도 한데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만 죽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우리 정영월 선생님은 소심하셔가지고 청와대에 계신 분이라던데 이명박 씨가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요새 뭐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숨만 쉬고 있는지 숨도 안 쉬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최초의 원인 제공자 아니겠어요? 설령제 한 20년 있던 거를 25년 30년으로 풀어가지고 18년 넘은 배를 들여오게 만든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안다면 지금이라도 나의 이것대로 규제 완화가 잘못된 거다 미안하다 이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인간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질이다 이거는. 근데 이미 권력 없는 전직 대통령 욕해본들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분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은 약점도 많고 그런 분이지만 좋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요. 대학은 안 나오셨지만 지식도 많았고요.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품격이 있는 분이었어요. 뭐 맨날 조중동에서는 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 품격으로 치면 정말 품격이 있는 분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마음을 소통할 줄 알고 자기 잘못이 있을 때 그걸 금방 깨닫고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이게 품격이 있는 인간이죠. 품위가 있는 인간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진짜 품위가 없는 저질이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품격이 있는 인간이 그런 야비하고 저열한 인간에게 죽었다. 이게 진짜 분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분해요. 그리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우아하게 복수를 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것은 저는 일정 부분 사적인 감정인 동시에 공적인 분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면 현직 대통령한테는 또 시끄러워질지도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저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처럼 저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다른 글자가 들어가는 질 같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십시오. 제가 그 세월호 사고가 날 때 진도에 있었거든요. 팽목항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민박집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잠깐 민박집 아저씨가 저 앞에 배가 사고 났는데 애들은 다 구했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애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다음날 진도에서 나왔는데요. 잠이 잘 안 오고 밥 먹다가 이렇게 목이 막 막히고 밤에 저 혼자 민박집에서 방문을 걸어 잠겨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진도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그 민박집에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나밖에 없었는데 막 기자들이 밀려들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짐을 사서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체육관에 처음 갔을 때 눈물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 눈물샘이라는 거는 이거는 자율신경이에요. 내가 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울 수도 있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슬픔이 차오르면 저절로 눈물샘이 자극되도록 우리가 설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진도 체육관에 와서 안 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자회견장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진도 체육관에서 왜 안 나죠?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마음이잖아요.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어요. 정부도 작동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활동한 7년간, 7년차 집권해오는 동안에 옛날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받아먹더라도 눈치 봐가면서 받아먹고, 그죠? 받아먹더라도 할 일은 좀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 7년째 오면서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받아먹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받아먹고,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황으로 와버렸잖아요. 부패가 없을 수는 없지만, 부패는 어디나 있지만, 조심하고, 경계하고, 눈치 보면서 부패하는 것과 대놓고 하는 건 달라요.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부정부패라고 생각해요. 정실 인사, 뇌물, 이게 다 돈이 오고 갔든 안 갔든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반칙과 편법, 불법을 저지른 부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화가 나는 거는 왜 우리 국민들은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저렇게 물질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타인의 고통에 마음으로 감응할 능력이 없고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 화가 나요. 예전에 정치할 때는 국민한테 화난다 이런 말 하면 바로 조중동에서 유아무개 드디어 국민 탓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정치를 안 하잖아요. 저도 시민이에요. 저도 시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말해요. 국민들한테도 화가 나요. 저는. 네. 진짜 교감할 줄 아는 수준 있는 인간이 그런 저질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교류할 수 없는 사람을 뭘 보고 뽑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 뽑고 지금도 아이고 대통령 얼굴 상한 거 봐라 얼굴 까칠하다 이러면서 나가서 꼭 1번 찍어야지 이런 분들에게 화가 나요. 저는 이제는 화낼 겁니다. 제가 정치를 다시 하면요 안 돼요. 세일즈맨은 고객이 왕이잖아요. 직업 정치는 세일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무조건 수요자에게 맞춰야 돼요. 내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걸 알아도 경쟁사의 제품에 하자가 있고 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걸 알아도 말할 수 없어요. 그 고객이 불합리한 구매 행위를 해도 나는 팔아야 돼요. 이거 이건 전혀 성격이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객들을 앞으로도 상대하는데요. 제 물건 팔려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물건 똑바로 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저보고 돌아오라고 하지 마시고. 네, 질문지들을 좀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3분 정도가 거의 똑같은 질문을 주셔서 이건 해소가 됐습니다. 다시 정치 안 하시나요? 이 질문. 네. 실제로 노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마지막 뵈었을 때 4월 20일인데요. 4월 19일 날, 물론 그 뒤에 이제 검찰에 가시던 날도 뵈었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4월 19일 날 이제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신 걸 보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무작정 차를 타고 이제 엄청 사진이 많이 찍힌 날입니다. 그날. 그날 가서 제가 갔더니 그 시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계가 말이야 그러시기에 대통령 저 뭐 그런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고요. 옛날에 즐거웠던 이야기들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사님 모시고 셋이서 이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경호 맡은 그 책임자분 말씀으로는 며칠 만에 처음 웃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한명숙 총리하고 이해찬 총리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전화하면 오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데 화를 내시는 막 오지 말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막 얼굴 끄실린다 이러시면서 이제 기자들 있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가니까 되게 좋아하십디다.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이 추석 때 저 못 가겠는데 그러고 그래 바쁜데 회사 일도 바쁜데 안 와도 된다 이러지만 속으로 서운하고
길도 막히는데 말하고 오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면 되게 좋아하시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도 나고 하는데 그때 4월 20일 날 제가 갔을 때 저한테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저 유아무개 정치적으로 제기를 시켜야 되니까 은평을 재선거에 나가도록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던데 그날은 진짜 이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당신은 정치하지 마라 그러시고 그럼 뭐 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 만나서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그게 더 낫지. 정치는 누가 합니까? 했더니 정치는 정치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저는 정치를 하려고 그랬죠 또. 예.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대통령님 판단이 말 들을 걸 괜히 했다 제가 그 생각했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 책을 읽다가 본 규절인데요. 선생님,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이 힘센 놈이 이기지. 예, 착한 놈하고 나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힘센 놈이 이겨요. 착하든 나쁘든. 근데 노래통령께서 이제 봉화마을 사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들이나 글들이 나중에 진보의 미래라는 책으로 이제 나왔죠. 거기 보면 그 버스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부산에서 진영 가는 버스인데 중간에 어디 섰어요. 버스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운전사 양반 그만 태워서 비잡다 이제 경상도 말로 비잡다 그만 태워서 이러면 이거 보수예요. 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같이 타고 가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보래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보수 진보 분류법이었어요. 이제 그분은 무슨 복잡한 문제든 이렇게 쉽게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언어 감각이 거의 마술사의 수준에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비잡다 그만 태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보수고 좀 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같이 타고 가게. 이렇게 말하면 진보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 다른 사람의 소망에 감응하는 능력의 차이라고 봐요. 그 감응 능력이 적은 사람이 보수가 돼요. 그 감응을 잘하는 사람이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는 무슨 노동자 계급이라서 진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노동자 계급에 속해도 타인의 고통에 감응할지 모르면 자기 임금 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강남에 사는 뭐 몇백억 부자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은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계급적 귀속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요인 중에 하나고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막시스트가 못 되는 거죠. 네? 막스가 18살 때 쓴 글을 보면 저는 되게 좋아하는 문장인데 그때는 뭐 작가도 뭣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회주의자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문장을 썼대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고. 예. 마르크스는 그런 감흥 능력이 아주 굉장히 컸던 사람이죠. 제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뭐 국민 미개 국민 뭐 이런 얘기 돌고 뭐 대통령이 죽였냐 뭐 왜 대통령 보고 그냐 뭐 유족이 무슨 벼슬이냐 이런 말들이 주로 새누리당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저게 뭐냐 이래서 이제 어떤 분이 평하기를 이 싸움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 대 짐승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짐승은 좀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타인의 고통에 감응할 줄 아는 인간과 타인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 극히 약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는 전문 용어로 따옴표 치고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인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공격적
성향이 있으면 이 연쇄살인범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나오잖아요. 연쇄살인범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는지 알겠는데 사회를 바꾸는 힘은 악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하면 사회를 못 바꿔요. 그리고 악해져야 힘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진짜 큰 힘,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의 민주주의라도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든 힘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작지만 약하지만 선한 마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서 이 변화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착한 가운데 힘이 세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둘 다 간단치 않은 질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노 대통령께 제가 이렇게 직접 여쭤본 적은 없어요. 왜 이 길을 오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죠. 느끼는 바가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 경우도 그러하고 노무현 대통령 경우도 그렇고 이게 왜 정치를 했을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셨을까? 왜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떠나셨을까? 이 전체를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 자기의 개성, 그리고 자기의 지향, 그러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도달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야심이 이만저만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 야심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거는 그렇게 큰 야심이 아니에요. 그분의 야심은 반칙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대통령이 되는 거를 목표로 삼으면 그냥 반칙을 해서라도 하면 되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반칙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증거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 야심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 대통령이 야심이 굉장히 큰 분이었다. 그리고 그런 큰 야심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분의 그분의 인격적 자아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점이 보통의 우리들과 좀 다른 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닮고 싶어도 닮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는데 꼭 닮기는 어려운 분인 것 같다, 이분은.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는 사실 꼭 대통령이 됨으로써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정직하게 반칙하지 않고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통령과 비슷한 야망을 품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요. 제가 정치를 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 서울대를 나왔고, 그런데 그게 다 싫어요, 문화적으로.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기 미국 독립전쟁 때 라파에트라는 프랑스 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미국까지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독립전쟁 하는데 미국 편을 들고 그랬죠. 근데 라파에트가 왜 미국 독립전쟁에 가담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어떤 학자가 분석하기로는 그 당시 유행하던 춤을 출 줄 몰라서,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살롱에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게 체질에 안 맞아서 이제 전쟁터로 갔다는 거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정치를 했고요. 솔직히 노무현 후보 시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분통이 터져가지고 했고요. 저는 그분을 꽤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제가 서울대를 비롯한 이른바 명문대 운동권에서 직접 겪어보았던 그 어떤 분들보다 뛰어난 분이셨어요.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사실 특성이 똑똑한 사람 좋아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 좋아하고 걸출한 어떤 사람을 흠모하는 경향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본 모든 정치인 가운데 가장 걸출한 분이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분보다 훨씬 못하면서 또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면 좋은데 드러내놓고 그런 걸 표현하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참기 어려워서 그래서 자원봉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당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관도 하고 이렇게 이제 왔던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결단으로 정치를 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런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 대통령님보다 글을 잘 쓰거든요. 정치는 잘 못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삶과 죽음은 그 노무현이라는 자연인의 자기 표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위 새누리당 보수 세력, 현재 집권 세력, 이분들도 진짜 애국심이 있냐? 그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냐?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 누리려고 하나? 덕담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분들도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옛날 정치할 때 같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제가 국회 안에서 안팎에서 겪어본 걸로는 악한 점이 있어요. 악한 점이. 근데 이 악한 점이 원래부터 타고난 어떤 사악함을 내면에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악의 평범성 또는 비속성이라는 건데요. 그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 입장에 서보지 않기 때문에 미개국민 발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그 바날러티라고 영어로서는 그게 우리는 평범성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 판단에는 비속성이라고 말하는 게 더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 쓴 개념인데요. 그 사람이 나치의 학살 명령을 그대로 집행한 책임자, 수용소 책임자인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그냥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애국심에서 지시대로 나의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렇게만 주장하죠. 그건 정직한 태도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지사지를 전혀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 없음을 한나 아렌트는 악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새누리당이나 최근 이 세월호 사태를 둘러싸고 온갖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을 볼 때 그분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절대 악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생각 없음이라는 이 악의 비속성, 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악에 빠지게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악에 물들게 돼요. 생각이 없으면 악을 저지르게 돼요. 악에 가담하게 돼요. 악이라는 것은 특별한 무엇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도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다. 저는 그렇게. 저는 사실 이제 우리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계신 5년 내내 거의 화난 상태로 제가 살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맨날 100분 토론 나와서 싸우고 무슨 SBS 나가서 싸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서 쌈질하는 걸로 제가 세월을 거의 다 보낸 것 같아요. 실제로 돌이켜보면 저는 화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늘.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당한 공격이 일상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그렇게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싸우는 게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싸웠던 것 같아요. 정치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만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5년간 제가 정치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분한 거 지금도 너무너무 분해요. 그게 저는 진짜 분해요. 이것은 공분이기도 하고 사적인 분노기도 한데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만 죽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우리 정영훈 선생님은 소심하셔가지고 청와대에 계신 분이라던데 이명박 씨가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요새 뭐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숨만 쉬고 있는지 숨도 안 쉬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최초의 원인 제공자 아니겠어요? 설령제 한 20년 있던 거를 25년, 30년으로 풀어가지고 18년 넘은 배를 들여오게 만든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안다면 지금이라도 나의 그때 그 규제 완화가 잘못된 거다, 미안하다, 이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인간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질이다 이거는. 근데 이미 권력 없는 전직 대통령 욕해본들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분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은 약점도 많고 그런 분이지만 좋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요. 대학은 안 나오셨지만 지식도 많았고요.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품격이 있는 분이었어요. 뭐 맨날 조중동에서는 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 품격으로 치면 정말 품격이 있는 분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마음을 소통할 줄 알고 자기 잘못이 있을 때 그걸 금방 깨닫고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이게 품격이 있는 인간이죠. 품위가 있는 인간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진짜 품위가 없는 저질이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품격이 있는 인간이 그런 야비하고 저열한 인간에게 죽었다. 이게 진짜 분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분해요. 그리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우아하게 복수를 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것은 저는 일정 부분 사적인 감정인 동시에 공적인 분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면 현직 대통령한테는 또 시끄러워질지도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저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처럼 저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다른 글자가 들어가는 질 같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십시오. 제가 그 세월호 사고가 날 때 진도에 있었거든요. 팽목항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민박집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잠깐 민박집 아저씨가 저 앞에 배가 사고 났는데 애들은 다 구했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애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다음날 진도에서 나왔는데요, 잠이 잘 안 오고 밥 먹다가 이렇게 목이 막 막히고 밤에 저 혼자 민박집에서 방문을 걸어 잠겨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진도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그 민박집에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나밖에 없었는데 막 기자들이 밀려들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짐을 사서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체육관에 처음 갔을 때 눈물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 눈물샘이라는 거는 이거는 자율신경이에요. 내가 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울 수도 있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슬픔이 차오르면 저절로 눈물샘이 자극되도록 우리가 설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진도 체육관에 와서 안 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자회견장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진도 체육관에서 왜 안 나죠?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마음이잖아요.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어요. 정부도 작동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7년차 집권해오는 동안에 옛날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받아먹더라도 눈치 봐가면서 받아먹고, 그죠? 받아먹더라도 할 일은 좀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 7년째 오면서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받아먹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받아먹고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황으로 와버렸잖아요. 부패가 없을 수는 없지만 부패는 어디나 있지만 조심하고 경계하고 눈치 보면서 부패하는 것과 대놓고 하는 건 달라요.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부정부패라고 생각해요. 정실 인사, 뇌물, 이게 다 돈이 오고 갔든 안 갔든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반칙과 편법,
불법을 저지른 부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화가 나는 거는 왜 우리 국민들은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저렇게 물질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타인의 고통에 마음으로 감응할 능력이 없고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 화가 나요. 예전에 정치할 때는 국민한테 화난다 이런 말 하면 바로 조중동에서 유아무개 드디어 국민 탓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정치를 안 하잖아요. 저도 시민이에요. 저도 시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말해요. 국민들한테도 화가 나요. 저는 진짜 교감할 줄 아는 수준 있는 인간이 그런 저질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교류할 수 없는 사람을 뭘 보고 뽑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 뽑고 지금도 아이고 대통령 얼굴 상한 거 봐라 얼굴 까칠하다 이러면서 나가서 꼭 1번 찍어야지 이런 분들에게 화가 나요. 저는 이제는 화낼 겁니다. 제가 정치를 다시 하면요 안 돼요. 세일즈맨은 고객이 왕이잖아요. 직업 정치는 세일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착한 가운데 힘이 세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둘 다 간단치 않은 질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노 대통령께 제가 이렇게 직접 여쭤본 적은 없어요. 왜 이 길을 오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죠. 느끼는 바가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 경우도 그러하고 노무현 대통령 경우도 그렇고 이게 왜 정치를 했을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셨을까? 왜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떠나셨을까? 이 전체를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 자기의 개성, 그리고 자기의 지향, 그러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도달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야심이 이만저만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 야심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거는 그렇게 큰 야심이 아니에요. 그분의 야심은 반칙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그냥 반칙을 해서라도 하면 되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반칙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증거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 야심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 대통령이 야심이 굉장히 큰 분이었다. 그리고 그런 큰 야심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분의 그분의 인격적 자아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점이 보통의 우리들과 좀 다른 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닮고 싶어도 닮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는데 꼭 닮기는 어려운 분인 것 같다, 이분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는 사실 꼭 대통령이 됨으로써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정직하게 반칙하지 않고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통령과 비슷한 야망을 품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요. 제가 정치를 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 서울대를 나왔고, 그런데 그게 다 싫어요, 문화적으로.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기 미국 독립전쟁 때 라파에트라는 프랑스 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미국까지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독립전쟁 하는데 미국 편을 들고 그랬죠. 근데 라파에트가 왜 미국 독립전쟁에 가담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어떤 학자가 분석하기로는 그 당시 유행하던 춤을 출 줄 몰라서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살롱에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게 체질에 안 맞아서 이제 전쟁터로 갔다는 거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정치를 했고요. 솔직히 노무현 후보 시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분통이 터져가지고 했고요. 저는 그분을 꽤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나는 버스인데 중간에 어디 섰어요. 버스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운전사 양반 그만 태워서 비잡다, 이제 경상도 말로 비잡다 그만 태워서 이러면 이거 보수예요. 좀 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같이 타고 가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보래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보수 진보 분류법이었어요. 이제 그분은 무슨 복잡한 문제든 이렇게 쉽게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언어 감각이 거의 마술사의 수준에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비잡다 그만 태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보수고, 좀 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같이 타고 가게. 이렇게 말하면 진보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 다른 사람의 소망에 감응하는 능력의 차이라고 봐요. 그 감응 능력이 적은 사람이 보수가 돼요. 그 감응을 잘하는 사람이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는 무슨 노동자 계급이라서 진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노동자 계급에 속해도 타인의 고통에 감응할지 모르면 자기 임금 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강남에 사는 몇백억 부자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은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계급적 귀속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요인 중에 하나고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막시스트가 못 되는 거죠. 막스가 18살 때 쓴 글을 보면 저는 되게 좋아하는 문장인데, 그때는 뭐 작가도 뭣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회주의자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문장을 썼대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고. 마르크스는 그런 감흥 능력이 아주 굉장히 컸던 사람이죠. 제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국민 미개 국민 이런 얘기 돌고 대통령이 죽였냐, 왜 대통령 보고냐, 유족이 무슨 벼슬이냐, 이런 말들이 주로 새누리당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저게 뭐냐 이래서 이제 어떤 분이 평하기를 이 싸움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 대 짐승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짐승은 좀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타인의 고통에 감응할 줄 아는 인간과 타인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 극히 약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는, 전문용어로 따옴표 치고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인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공격적 성향이 있으면 이 연쇄살인범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나오잖아요, 연쇄살인범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는지 알겠는데, 사회를 바꾸는 힘은 악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하면 사회를 못 바꿔요. 그리고 악해져야 힘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진짜 큰 힘,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의 민주주의라도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든 힘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작지만, 약하지만 선한 마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서 이 변화를 무조건 수요자에게 맞춰야 돼요. 내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걸 알아도, 경쟁사의 제품에 하자가 있고 혹은 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걸 알아도 말할 수 없어요. 그 고객이 불합리한 구매 행위를 해도 나는 팔아야 돼요. 이거 이건 전혀 성격이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객들을 앞으로도 상대하는데요, 제 물건 팔려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물건 똑바로 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저보고 돌아오라고 하지 마시고. 네. 질문지들을 좀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3분 정도가 거의 똑같은 질문을 주셔서 이건 해소가 됐습니다. 다시 정치 안 하시나요? 이 질문. 네. 실제로 노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마지막 뵈었을 때 4월 20일인데요. 4월 19일 날, 물론 그 뒤에 이제 검찰에 가시던 날도 뵈었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4월 19일 날 이제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신 걸 보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무작정 차를 타고 이제 엄청 사진이 많이 찍힌 날입니다. 그날. 그날 가서 제가 갔더니 그 시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계가 말이야 그러시기에 대통령 저 뭐 그런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고요. 옛날에 즐거웠던 이야기들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사님 모시고 셋이서 이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경호 맡은 그 책임자분 말씀으로는 며칠 만에 처음 웃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한명수 총리하고 이해찬 총리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전화하면 오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데 화를 내시는 막 오지 말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막 얼굴 끄실린다 이러시면서 이제 기자들 있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가니까 되게 좋아하십디다.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이 추석 때 저 못 가겠는데 그러면 그래 바쁜데 회사 일도 바쁜데 안 와도 된다 이러지만 속으로 서운하고 길도 막히는데 말하고 오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면 되게 좋아하시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도 나고 하는데 그때 4월 20일 날 제가 갔을 때 저한테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저 유아무개 정치적으로 제기를 시켜야 되니까 은평을 재선거에 나가도록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던데 그날은 진짜 이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당신은 정치하지 마라 그러시고 그럼 뭐 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 만나서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그게 더 낫지. 정치는 누가 합니까? 했더니 정치는 정치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저는 정치를 하려고 그랬죠 또. 예.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대통령님 판단이 말 들을 걸 괜히 했다 제가 그 생각했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 책을 읽다가 본 귀절인데요. 선생님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이 힘센 놈이 이기지. 예, 착한 놈하고 나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힘센 놈이 이겨요. 착하든 나쁘든. 근데 노 대통령께서 이제 봉하마을 사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들이나 글들이 나중에 진보의 미래라는 책으로 이제 나왔죠. 거기 보면 그 버스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부산에서 진영